어제 굉장히 중요한 국면에서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났거든요. 자,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청와대에서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어폰을 좀 착용해 주시고 소중한 장면 여러분과 함께 보겠습니다. 예,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그럼 너무 건강한 모습 보는 예, 아유 이거 초대해 주시고. 별 말씀을요. 제가 좀 늦어가지고. 근데 건강은 좀 어때요? 아니 너무 열심히 하신다. 건강 괜찮습니다. 그래요? 네, 타고난 게 좀 있어서요. 우리 대통령님께서 후배한테 먼저 한 말씀 해주시죠. 이재명 정부에 주어진 또 하나의 시대적 과제는 역시 국민 통합입니다. 국민 통합으로 이렇게 나아가려면 역시 당내의 단합, 민주당의 단합, 또 민주개혁진영가의 더 큰 단합, 그리고 국민 통합까지 나아가는 이런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그 꿈을 반드시 이루시기를 그렇게 이제 바라겠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민주정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넘어서 국민주권정부가 만들어졌는데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를 대표해서 모두를 위한 정치를 또 행정을 해야죠. 또 그러려면 내부의 단합도 매우 중요하다. 속이 단단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끊임없이 외연을 확장하고 또 그 기반 위에서 우리가 구조적 다수를 향해서 좀 확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카메라 없어지면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했어. 괜찮아. 아이고. 됐다고. 예. 아이고, 이게 얼마나 내가 원하던 그림입니까? 네. 아이고, 일단은 뭐 그 강론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네. 이 장면 어떻게들 보셨는지 그거 좀 한번 소감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제 저는 어제 문 전 대통령께서 회동 끝나고 양산 가시기 전에 네. 기차 시간이 좀 남아서 잠깐 뵀거든요. 그러셨군요. 네. 뵙자마자 제가 문 전 대통령께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뭐 그분 말 표현을 잘 안 하잖아요. 네. 씩 웃더라고요. 웃어요. 그래서 뭐 한 줄 주셔야지 제가 기자들한테라도 이야기를 합니다. 네네. 그랬더니 좋았어 그러더라고요. 좋았어. 예. 그래서 만족할 만한 만남이었고 국정 전반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 다 했다. 이러면서 두 말씀 나누신 내용 이러저런 내용들도 소개해 주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러셨어요. 또 따로 이렇게 시간을 같이 가지셨군요. 네, 기차 시간이 좀 남아서. 좋습니다. 들을 얘기가 굉장히 많겠네. 우리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장면을 보면서 국민들이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좀 좋은 변화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던 국민들은 다들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 생각난 게 우리 사회의 석학이었던 신영국 선생님이 마지막 강의에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은 강물처럼 흐르고 만남은 꽃처럼 피어나리. 이렇게 해서 만남과 신뢰를 통해 가지고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될 그 가치를 그렇게 표현하셨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어제 만남은 진짜 강물처럼 민주정부의 흐름을 다시 크게 열어가는 그런 물꼬를 트는 그런 장면이었고 서로에 대한 신뢰와 언약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나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해석이 너무 좋은데? 너무 좋다. 이게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니까 다들 시인이 되잖아. 우리는 이제 시인이다, 시인. 예. 우리 기자님도 걱정 많이 하셨잖아요. 예. 어떠셨습니까? 보시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좀 인상 깊게 봤던 그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워딩이라 그러죠. 그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넘어서 현 국민 주권 정부가 만들어졌다. 네. 사실 약간의 우려는 자꾸 여기서 지금 뭐 문재인 정부를 약간 지우려고 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하신 것 같아가지고 그거 좀 인상적이었고 대신에 좀 예상은 했습니다만 흔히 말하는 그 언론들 있지 않습니까? 맞아. 그 얘기 하려고 지금. 그 언론들은 여전히 좀 맞습니다.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이렇게 화합을 해서 만난 거잖아요. 네. 근데 언론은 화합하면 안 되거든. 화합하면 이 큰일 난단 말이야. 이 좀 화합을 하면은 이제 민주당이 또 잘 나갈 수 있고 국정 지지도 올라갈 수 있고 절대 안 되지. 안 돼. 예. 그래서 언론은
어떻게 기사를 뽑았냐. 또 이걸 가지고? 예, 이렇게 또 마치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것처럼 온도차로 가는 거야. 이 다 온도계 갖다 댄 거야. 그냥 온도차도 아니에요. 미묘한 온도차. 미묘한. 자기들도 설명을 못해. 그러니까 미묘한으로 가버리는 거야. 자기들도 모르겠어. 무슨 잘 만들어낸다. 잘 만들어내. 와. 온도계 대봤어. 근데 온도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미묘한 온도차. 자기들만 느끼는 온도차. 이렇게 간 거야. 근데 이 관련해서 홍익표 정무수석이 또 정리를 했어요. 예, 브리핑을 통해서 그 장면도 잠깐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성과와 과제를 이어받아 더욱 유능하고 더 성공한 민주정부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국정 성과를 창출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민주진영의 단합이 절실하고 국민 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데 공감했으며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두 분은 민주당을 비롯한 민주진영의 단합과 외연 확장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가치임을 강조하셨고 가짜뉴스나 멸칭 등으로 누군가를 상처 입히는 것은 어느 누구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뜻을 모으셨습니다. 예. 사실은 이 내용은 그야말로 교과서적인 내용인데 지금은 시기가 시기다 보니까 야, 이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한 거야. 중요하죠. 일단 그 청와대 출입 기자님 지금 이번 회동과 관련해서 혹시 뭐 전할 말씀 좀 있으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민주당이 잘 나가고 뭐 지지율 국정 지지율 오르는 것 때문에 기자들이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 싸움이 있어야 기사거리가 있고 재밌지. 네, 그래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싸움거리가 없어지면 기사거리가 없어진다. 맞아요. 매일매일 뭐 쓰지를 고민해야 되니까 좀 그러는 것 같고 사실 저는 그래서 좀 걱정입니다. 오히려 더. 네. 왜냐하면 이게 두 분이서 만났지만 이 효과가 아래까지 내려올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의 뭐 기자들이나 유튜브에 뭐 이제 평론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좀 자중을 하는 노력이 있어야 변화가 됩니다. 좀 감지되고 있습니까? 근데 저도 어제 쭉 둘러봤거든요. 네. 근데 왜 그 멸칭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문 땡땡땡땡 그거를 이제 안 쓰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자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네, 멸칭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제 조금 네. 조심하는 분위기고 미디어 비평 전문 기자님은 어떻게 지금 변화가 감지가 좀 되고 있습니까? 밑단에서의 변화. 약간의 변화는 감지가 되는데 네. 앞에 글자가 좀 바뀌고 있던데요. 문조톨레유라고 하는 문만 빼고 멸칭이. 네, 그러니까 아예 그 멸칭을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앞에 문자만 빼고.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으니까 문 빼고. 뭐가 들어가? 최가 들어가더라고요. 뭐야, 뭐 선봉적이야, 뭐야? 뭐야? 뭐야, 갑자기? 아니 없는 얘기 아니에요, 진짜로 있습니다. 아이고야. 그런 게 있어요? 네. 이제 순회가 있네. 이게 또 뭐야? 자, 우리 의원님. 그동안에 갈등이 굉장히 심각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은 또 있겠죠, 당연히. 어떻게 보고 계셨습니까, 그동안에? 당연히 있고요. 어제 저는 가장 인상적인 회동에서 인상적인 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 정말 고맙다. 균형 발전 사업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했더니 이재명 대통령이 아닙니다. 맞아. 당신께서 하셨던 신재생 사업이 바탕입니다. 맞아. 라고 답하셨거든요. 이게 저는 이어달리기라고 봐요. 당연하죠. 민주정부가 1기, 2기, 3기, 4기로 이어지는 거예요. 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바탕 위에서 이재명 정부가 지금 꽃을 피우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 걸 어제 너무나 잘 이야기를 해주셨고 당내에서도 일부 많은 우려가 있죠. 걱정도 있고. 그런데 저는 뭐 어제 회동이 만능 치트키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근데 이게 하나의 계기가 돼야죠. 계기가 돼야 돼. 집권 여당은 어떻게 해야 돼? 집권 여당의 책임은 뭐야? 어떻게 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두 분이.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보고 정치하는 사람 저부터가 배우고 느끼고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의원님은요? 네, 지금 윤건영 의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저도 그게 인상 깊었어요. 이제 이어달리기, 이 계승한다는 것을 하나의 사례로 든 게
이제 아리백 산단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그 대화 태양광과 좋더라고요. 네. 그 이야기를 끌어와서 지금의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다. 이 이야기가 굉장히 소중하게 들렸고 그때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생각이 났어요.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온라인 인터넷망을 깔아서 그렇지. 노무현 대통령이 탄생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지. 예, 그렇게 사실은 그 미래에 대한 그러한 계획들과 국민들을 위한 비전을 민주정부의 대통령들이 함께 고민하고 그것을 잘 계승하고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 노력하고 이렇게 하는 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 앞으로 밀고 나가게 한다. 예. 이 부분을 모든 문재인 대통령 성공을 바라는 분들이 약간의 이견이 있더라도 그 큰 흐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누구보다도 서로를 신뢰하면서 서로를 존경하면서 의지하는 분이 문재인 대통령과 예. 이재명 대통령이다. 네. 그 외에 다른 분들이 대통령들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자기 정치를 하려고 하는 욕망이 있다면은 내려놓으시라. 내려놔야 돼. 그게 국민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다. 이 말씀을 예.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좀 전달하고 싶은데 좋아, 오늘 좋다. 그 전현직 대통령 어제 오찬 후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그 뉴미디어 풀 기자단 청와대 뉴미디어 풀 기자단이랑 특별 인터뷰를 했어요. 네. 강훈식 비서실장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전 좀 와닿았는데 우리가 내부에서 계속 싸우는 모습을 보이면 이게 뭐 우리 서로 에너지를 뭐 갉아먹는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해외에서 투자를 하기 꺼려한다. 불확실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해외 네. 투자자들도 국내에 투자를 하려다가도 마음을 바꿔먹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런 얘기는 꼭 좀 전달하고 싶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어제 회동 보시면 아까 화면에도 나왔는데 대통령 행사잖아요. 네. 그러면 대통령이 무조건 모두 발언을 먼저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양보를 해요. 아까 먼저 하셔라 라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예. 이게 저는 배려예요. 청와대 의전에서 굉장히 많이 배려를 했다고 봐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자리를 엄청 싸우시던데 두 분이. 그게 막 둘이 막 엄청 싸우시더라고요. 싸운 이유가 있어요. 네. 그게 현직 대통령 자리를 내준 거예요. 상석을 쉽게 말하면 프로토콜이 있거든요. 좌석의 프로토콜이. 그럼 문재인 대통령은 경험이 있으니까 그 프로토콜 아니까 아니까 내가 앉을 자리가 아니야. 당신이 앉으셔야 돼. 그 갈등이 심화됐어 거기서. 내가 정말 좋아하더라고. 아무튼 봉합이 안 될 뻔했어요. 계속 자리 싸우시더라고. 때문에. 그게 안 된다. 앉으셔라라고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아닙니다라고 비켜드린 거고. 또 그런데다가 또 말씀도 먼저 하시라라고 했고 좋았다. 예. 회동 끝나고 나서 본관까지 또 두 분이 산책을 하셨어요. 산책하면서 주위에 배석자 아무도 없이. 그랬어요? 네. 상춘제에서 본관까지 올라가는 길이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리거든요. 청와대 내 정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 정원을 산책하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관에서 마지막으로 헤어졌대요. 그러면은 그때는 진짜 속내를 서로가 그렇죠. 꺼냈겠군요. 네, 뭐 배석이나 기록이 없어요, 그긴. 비서실장이나 비서관들이 뒤로 다 빠지죠. 두 분만 들어가셨습니다. 단 한 명도 없고 진짜로. 바로 뒤에 있는 옆에 어떻게 마이크 들이대가 있어요. 거기서는 뭐 어떤 이야기, 어떤 뉘앙스 정도 혹시 아시는 게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이야기해요? 아시긴 아십니다. 예, 말씀은 하셨는데. 근데 아무튼 좋은 방향. 네네. 좋은 방향.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좋았다. 한마디 하셨죠. 좋았다. 좋았다. 네. 저는 이 부분에서 사실은 제가 민주당에 소속된 의원도 아닌데 왜 이렇게 민주당 내에 이런 불안함과 답답함, 갈등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을 해야 되는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많은 하고 싶은 얘기는 있지만 오늘은 좋은 분위기니까 좀 말씀을 자제하면서 한 가지는 자제하세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금 전에 박형광 기자님께서 정치적 불안정성, 경제에 미치는 영향 있잖아요. 남북 관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처럼 집권 여당, 그다음에 많은 변화와 중요한 전환기에 집권 여당 안에 갈등이나 불안정성이 커지면은 정말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전반이 흔들립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언론들이 갈라치기를 하면서 갈등을 증폭시키는 가운데 사회민주당이나 저 같은 작은 진보야당들은 함께 이재명 정부를 만들고 성공시키자고 애써왔던 데들은 더 안전부절하지 할 수밖에 없어요. 더 많은 개혁 동력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정말 필요한 민생 사회개혁 의제가 뒤로 밀리거나 그러한 동력이 상실될까 봐 너무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광장에서 아니면은 현장에서 수많은 우리
노동자들과 서민들 그 사람들 지금 참고 인내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불만이 또다시 이 정권을 흔들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영향이 있고 권력을 선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예. 그럼 너무 뭐 당연한 얘기인데 제가 또 굳이 한번 좀 붙이자면 지지자들 간의 갈등 그 이후에 또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는데 그것을 두고 뭐 핵심 지지층이 빠졌다 전반적으로 다 빠졌다 뭐 이걸로 막 논쟁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그거는 부질없는 얘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돼요. 네. 왜 그러냐면 예. 지지층 간의 갈등이 있잖아. 그러면 핵심 지지층은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그렇죠. 그럼 그러니까 이완돼요. 그리고 언론은 이 지지층 간의 갈등만 매일 다뤄요. 실제 그렇잖아. 예. 언론 지면 언론에서도 매번 다루고 언론사를 끼고 하는 유튜브 매일 이것만 다루잖아. 예. 이게 직업이잖아. 솔직하게. 그러면은 중도층 소위 말해 정치에 별로 관심 없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 과거에 나 같은 사람들은 네네. 싸우면 그냥 싫은 거야. 맞아요. 싸움 자체로. 집안 싸움 제일 싫어해요. 그냥 싫어해. 예. 그러면 이재명 정부의 성과는 이게 알려질 기회도 없습니다.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어떠한 무슨 뭐 메가 프로젝트니 네. 뭐 맞아. 준메가 프로젝트 이게 예. 안 알려진다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지지율이 떨어지는 빠지죠. 거예요. 예. 여기에서 뭐 핵심 지지층이 빠지냐 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맞아. 맞습니다. 이 과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음 총선 어떻게 되겠습니까? 압승 못 합니다. 그러면 다음 대선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다시 다 원상복구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나라는 박살 나는 겁니다. 그게 정확하게 말씀해 예. 주셨는데 저 청와대에 8년 정도 있었는데 지지율이 빠질 때는 엄청나게 빨리 빠져요. 근데 다시 회복하는 건 너무 어렵지. 힘들어요. 2, 3% 올리는 게 힘들어요. 정말. 지지율은 쭉 빠지는 게 아니라 계단식으로 빠지거든요. 특정한 계기가 있을 때 쭉 내려갔다가 다시 못 올라가요. 아, 예, 예. 그걸 한번 복구하려면 정말 온 힘을 다해야 2, 3% 올리고 또 2, 3% 올리는 거여서 아이고. 말씀하셨던 대로 지지층 간의 뭐 분열과 갈등 이런 지금 그럴 계제가 아니에요. 네. 지난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야권의 당 지도부하고 이렇게 회동할 때 제가 그 말씀을 중요한 사회적 계획적 의제들을 대통령이 왜 이걸 추진하는지에 대한 신뢰가 높기 때문에 이럴 때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비공개 자리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대통령이 그 걱정을 하셨어요. 지금 경제와 여러 가지 이런 심각한 문제들을 풀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다른 의제들까지 다 밀고 가려면 더 단단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혹시라도 그게 다른 정치적 요소 때문에 정쟁의 소재로 활용돼서 그것조차 못하면 어떻게 할까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럴 때일수록 훨씬 더 그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단단하게 더 좋은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이러한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당내에서도 토론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 있는 역할을 위해서 국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줘야지 지난 내란 과정과 그 탄핵 광장에서 우리 국민들이 원했던 그러한 것들을 실제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놓치고 지금 당면한 다른 이야기로 소재를 삼아가지고 갈등이 커지거나 그것을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면은 그 사람들이야말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가로막는 역할을 한다는 거 이것 때문에 서로 우리가 멸칭이나 갈등은 있을 수 있지만 갈등을 증폭시키는 다양한 어떤 장애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지금까지는 싶습니다. 이제 굉장히 다들 합리적이고 다 좋은 얘기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또 현실입니다. 예.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어요. 이게 잘하기 경쟁으로 가면은 제가 볼 때는 상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로는 상당히 불안 요소가 많아요. 그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불안불안해요. 불안해요. 네. 아, 그래요. 근데 저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불안하구나. 남의 이야기하지 말고 자기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자기만 그렇지. 네. 아, 남의 내 이야기. 아. 남의 약점이 자기 장점이 안 돼요. 그렇지. 남의 약점을 계속 이야기해요 지금. 근데 그게 자기 장점이 안 돼요. 내 장점을 얘기해라. 네. 자기 장점을 이야기해서 자기 이야기를 해서 민주당의 미래 비전을 이야기하고 집권 여당으로서 끌고 갈 아젠다를 이야기해야 돼요. 그런데 남의 약점만 보이나 봐요. 그래서 절대 좋습니다. 안 되고. 자,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제 출마자들에 대한 부분이고
그 출마하지 않는 국회의원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은 내가 공천 받으려면 어디에 줄 서야 되냐 이 분위기 있잖아요, 솔직히. 촉이 빠르죠. 촉이 정말. 줘봐. 네. 에이구. 누가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함께할 것인가? 누가 진짜 비전을 제시하는가? 이거 아닌 건 맞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일단 저희 당의 당은 당규에는 국회의원들은 전당대회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옆에 병풍수고 왜냐하면 당 대표는 공천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되게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 대표 선거에 개입하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국회의원들이 그러면 다 줄서기 해버리면 당 엉망이 되거든요. 그래서 당 대표 선거만큼은 국회의원들이 못해. 개입하면 안 되라고 돼 있어요. 그게 규정으로 예, 돼 있어요. 안 돼. 그러니까 법대로 하면 돼요. 이것도. 근데 개입이라는 거는 굉장히 관여. 또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개입이에요? 그 선대위 같은 걸 구성하거나 예를 들어서 캠프를 구성할 때 캠프에 참여하면 안 되도록 돼 있어요. 캠프 참여는 안 돼. 예. 그런데 알게 모르게 또 해요. 그런 것도 문제죠, 사실은. 네, 줄서기 차원에서 보험 들기 차원에서도 하고 하죠.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고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당을 제대로 바꿀 거냐, 그리고 누가 이재명 정부를 성공으로 이끌 거냐, 그렇지. 컨텐츠 중심으로 가는 게 맞죠. 누가 다음 총선을 압승으로 이끌 거냐, 예를 들면 그게 사실은 이제 본질이고 핵심이죠. 왜냐하면 저는 지금 제일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급하신 분은 이재명 대통령이거든요. 왜냐하면 큰 선거가 없는 1년 10달이 지금 우리 앞에 나와 맞습니다. 총선 때까지. 제가 청와대에 있어 봤지만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해요. 국정 운영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때 뭔가를 해야 돼요. 총선 앞에 뭐가 안 돼. 대선 앞에 뭐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인할 타이밍이에요. 그런데 그러려면 당에서 뭔가 뒷받침해주고 그렇죠. 집권 여당이 책임을 잘 발현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게 핵심이라고 봐요. 그것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되게 조바심 내고 어떡하지 하실 거예요. 아니, 너무 그렇겠죠. 그걸 얼마나 잘 받쳐주느냐가 민주당의 관건입니다. 그걸 경쟁하는 전당대회가 돼야 돼요. 근데 그 예를 들어서 전당대회 기간 중에 뭐 예를 들어 3명이 경쟁해. 근데 어떤 한쪽에 내가 줄 섰어. 그러면 공천에 유리한 건 맞아요? 이때까지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죠. 맞아. 근데 유리해요, 근데 공천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여왔죠. 유리하구나. 아무래도 그렇겠지. 아무래도 그래? 그렇겠지. 그런 게 있어. 알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뭐 현실적으로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 내 얘기를 해라. 그렇죠. 그럼 앞으로 남 얘기하는 사람은 우리는 무조건 그냥 제거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맞습니다. 됐죠? 네. 그게 굉장히 심플한 기준점이 되겠네. 내 얘기를 해라. 남 얘기하는 자 제거다. 예. 됐죠? 맞습니다. 네, 명쾌합니다. 의원님. 저는 뭐 당대표에 출마하는 리더들도 중요하지만 민주당의 당원들과 지지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윤건영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준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대한민국의 정치 수준은 국민의 의식 수준을 넘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당의 수준은 당원들의 민주의식 수준을 넘을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층이 정말 이재명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어떤 책임 있는 정치 세력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려면은 우리의 리더가 어떤 모습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다가가고 있느냐. 국민들의 삶을 얼만큼 책임감 있게 변화시키려고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기 위해서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느냐. 그 사람의 입이 아니라 그 사람이 걸어가는 발을 봐라.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말만 하는 건지 실천을 하는 건지 정치 공학적으로 판단해서 말을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민주당 지지자와 당원들이 정확하게 판단하고 리더를 만들어주시고 다음에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어제 대통령님들이 얘기했듯이 민주당 안에 단단함을 만들고 그 다음에 개혁 진보 민주 진영의 연대와 신뢰를 높이고 더 크게는 중도와 외연 전략까지 해서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는 이들을 뽑아달라. 그래야지 이재명 정부도 생각하고 민주정부의 재집권도 가능하고 재집권 가야 돼. 그다음에 내란을 극복했던 국민들한테 정말 정치가 제대로 답하는 겁니다. 다시 실망을 주거나 분노를 하게 하거나 안 돼. 삶이 변하지 않는다는 그런
상처를 주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정치권에서 여의도에서 이런 일들이 언론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지만 실제로 현장에 가면은요 여전히 너무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거예요. 언제 그게 어떻게 폭발할지 모릅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긴장감을 가지고 네. 거국적으로 예. 정치를 하셨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그 회동에서 검찰 개혁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정무수석이 또 브리핑을 통해서 알렸는데요. 그 부분도 잠깐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두 분 말씀 중에 검찰개혁 관련 내용이 일부 있었습니다.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의 매우 중요한 개혁 과제이고 이것이 잘 추진돼야만 향후 우리 사회의 민주화나 또는 검찰에 의한 권력 남용을 막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개혁 과제라는 데는 공감을 했습니다. 국가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한 변화하고 개혁인 만큼 어떤 속도감 있게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로 인해서 중간에 국민에게 피해나 또는 그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좀 더 세심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준비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네, 검찰개혁 관련해 가지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속도감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정부가 꼼꼼히 살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요. 우리 네. 의원님이요? 그런 말씀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시한이 정해져 있는 개혁이잖아요. 10월 2일. 예, 10월 중수청 출범이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형소법 개정사항은 정말 많은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정말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겨서 피해가지 않도록 하라라는 말씀이세요. 즉 개혁의 칼날을 무디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개혁의 칼날은 제대로 갈고 가라. 그런데 이건 시한이 정해져 있는 거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니 정말 정부가 꼼꼼하게 잘해야 된다. 두 가지 모두를 잘해야 된다라는 주문이신 거예요. 이게 워낙에 지금 이게 딱 정해져 있는 네. 시한이 있다 보니까 저희도 그거 걱정했거든요. 맞아요. 이거를 꼼꼼하게 이 짧은 시간을 어떻게 할까를 걱정했는데 네. 그 맥락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형소법 개정안을 내고 실행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시행착오가 올 거라고 예상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율사 출신이고 불경에서는 잘 나가는 변호사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부작용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크다.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 문재인 대통령 하면은 이제 검찰 개혁을 이제 미완으로 남겼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사실 좀 많이 존재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혹시 이야기 나눠본 적이 있습니까? 이야기 나눠봤죠. 많이. 근데 한 가지 좀 우리가 지금 착각 아닌 착오가 있는데요. 네. 문재인 정부에서의 검찰 개혁은 어디까지였냐라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과제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의 검찰 개혁의 과제는 첫 번째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어요. 수사권 조정. 그게 1차적인 과제였어요. 네. 그래서 그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기 위해서 행안부와 검찰을 조정해내는 게 집권 1, 2, 3년 차 했던 일이에요. 다만 그 과정에서 조국 전 장관 사태가 벌어졌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정치 검찰에 일종의 난동이 피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검찰 개혁의 과제가 제기가 된 거예요. 초기에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과제인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과를 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벌어진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게 국민적 공론을 모아내지 못했고 마무리를 짓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그러면 누구보다도 이 검찰 개혁에 대한 열망 또는 아쉬움, 기대 이런 게 크겠군요. 제일 크죠. 그리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혁의 칼날은 더욱더 확실하게 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혹시 뭐 검찰 개혁 관련해서 하실 말씀? 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속도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국민들 피해가 없도록 하라, 부작용 없도록 하라. 굉장히 원칙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혹시 이거를 또 해석을 해서 다른 식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 검찰의 폐해를 국민들을 위한 검찰로 바꾸기 위한 그런 거에 대해 아무도 반대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저도 굉장히 강하게 검찰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다 감당하면서가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당연하죠. 네. 그래서 지금 윤건영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저희가 10월 달에 형소법 개정을 완수해야 되는데
그 전까지 하지 못했던 거에 대해 우리가 좀 반성을 하고 지금 2달 동안 제가 걱정한다는 거 그거예요. 또 당내 당권 투쟁이나 아니면은 전당대회들이 각 당에 있다 보니까 그거에 쏠려가지고 이 시기를 허투루 보내다가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과 더불어서 이걸 책임 있게 좀 원내에서도 주도해서 잘 준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시행령부터 여러 가지 이제 관련 법안을 조정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려는 노력으로 같이 가야 된다. 네. 그래서 이것은 뭐 검찰개혁을 10월달까지 성서법 개정을 뭐 되네 안 되네 미루자 이런 논의는 할 필요가 없이 예. 그 시간을 소중하게 네. 준비하자 이렇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회동 관련해서 그러면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요. 그 부실 선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선관위 국정조사 특위가 국회에서 지금 열렸고 오늘은 또 현장에도 갔다 오신 걸로 아는데 네. 그 상황을 잠깐만 좀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우리 제가- 윤건영 의원님이 거기 지금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예. 간사로서 오늘 갔다 왔는데요. 못 갈 줄 알았어요. 그 앞에 네. 그 집회 시위하시는 분들이 네. 많아서 그런데 경찰이 병력을 동원해서 안에 들어가서 실제로 투표지가 제대로 있는지 확인하고 나왔죠. 확인을 하셨어요? 네네네. 네. 제가 뭐 사진도 찍어오고 아. 영상 찍어 왔는데 네. 우선 첫 번째 현장에 도착했을 때 부정선거론자들이 많을 걸로는 예상을 했죠.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요? 정말 많아요. 근데 제가 들었던 구호 중에 정말 인상적이었던 구호. 특검을 못 믿겠다. 한미 공조 수사를 하자. 뭐야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윤석열은 무죄다. 계엄은 정당하다. 뭐야? 이게 그 초기에 계셨던 분들이 거의 다 변질됐네. 없어지고 변질돼 버린 게 변질이 맞아요. 됐어요, 그러니까 뭐야?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거의 대다수가 돼 있어요. 예. 뭐 각설하고 경찰의 협조를 얻어서 투표지가 있는 곳에 들어가 봤더니 선관위 담당자 말로는 투표지를 애초에 두고 나왔던 그대로 있더라. 훼손된 거 없더라. 네. 라는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그럼 이제는 그 투표지를 다시 가지고 나와서 제대로 뭐 수검표가 됐든 뭐가 네. 됐든 제대로 해서 국민의 불안을 불식시키고 네. 정돈을 하는 게 맞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야 간에 이견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바로 현실화 되겠는데요? 해보자는 건데 가끔 이제 보면 국민의힘 몇몇 의원들이 좀 뭐 장난치는 경우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설득하고 해서라도 네. 그렇게 끌고 가야죠. 예. 근데 좀 열받는 게 국정조사 특히 사회자가 윤상현이야. 네. 근데 그거는 조금 내가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오늘 그 현장에 네, 쉽지 지난번에 않아요. 그 체육단체 직원들 사무실 진입 끝까지 막았던 그 여성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여성이 또 등장했어요. 네. 근데 경찰이 이 여성 특정해가지고 출석을 요구했죠. 요구를 했는데 그 왜 오늘 그냥 놔두는지가 조금 이해가 아니, 안 오늘도 마지막 순간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마지막 순간에 분리를 시켰죠.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체육 진행자께서 윤상현 의원 이야기했는데 못마땅하죠. 네. 짜증도 나고 그런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해 보시면 오늘 윤상현 위원장이 앞장섰기 때문에 이게 또 가능했을 수도 그런가요?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희 민주당 제가 지금 저희 당 대표인데 제가 가서 막 가자 그러면 오늘 가서 윤건영 쌍놈이다라는 말 욕밖에 안 들었는데 알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있다. 소중하다. 윤상현 소중하다. 그건 너무한 거 아니고 거기까진 가지 마. 그까지 가지 마시고요. 1년 지나고 다 잊었네. 농담이지.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저희가 함께 했는데 이제는 조금은 화학 국면, 그렇죠. 수습 국면으로 좀 갔으면 하는 개인적 바람입니다. 네. 약간 좀 변화가 보인다 이거죠. 앞에 문자 대신에 최자로 바뀌었다 이거죠. 그렇죠. 앞에 그 문자는 확실하게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저는 뭐 근데 괜찮습니다. 네, 뭐 저는 뭐 공직자도 아니고 내가 망가진다고 해서 나라 망가지는 건 아니니까 네. 저는 뭐 괜찮은데. 근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네. 한번 보러 가시죠 뭐. 아니 근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 많이 봤어. 네. 근데 왜 나는 반명이야? 나는 그게 진짜 난 미치겠어. 난 문재인 대통령을 실물로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살면서. 예. 이재명 대통령 많이 봤어. 심지어 방송에서 얼마나 길게 많이 봐. 그렇죠.
반명이야 내가. 안 그래, 안 그래. 네. 자, 그러면 네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잠시만요. 또 나 혼낸다.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오랜만에 나오니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홈플러스 문제가 있습니다. 홈플러스요. 우리 또 매불쇼와 관련이 있습니다. MBK. 예, 우리 모여회사입니다. MK. 그렇습니다. 제가 1시간 동안 씹은 적이 있습니다. 네. 예, 나는 그런 거와 관련 없다고 몇 번을 얘기합니까? 씹어 제끼세요. 지금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지금 4차례 단식 농성을 하면서 광화문을 지키고 있는데 이 MBK가 책임 있게 회생 절차에 자기들이 역할을 하지 않아 가지고 이제 회생법원에서 이제 파산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을 내일 결정을 하게 돼서 저희가 이제 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저희가 계속 1년 3개월 동안 그것을 노력을 해왔는데 이제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감원도 가고 검찰에도 가고 실제로 이거에 대한 수사와 금감원의 책임 있는 역할 그리고 실제로 회생법원에서도 이런 판단을 합리적으로 해달라. 이게 지금 단순한 홈플러스 안에 사기업의 어떤 경영권 문제가 아니라 많게는 노동자 19,000명과 그 다음에 협력업체까지 하면 10만 명 그리고 가족까지 하면 30만 명의 생계가 달린 일입니다. 그럼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공적 차원에서 더 열심히 관심을 갖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방송에서도 언론에서도 하나하나 팔로우해서 가끔씩 다뤄주시면 좋겠다. 그러고 우리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매불쇼 시청자들도 기사를 좀 찾아보고 응원도 해주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팟빵의 모기업 MBK 이 최욱 얼굴에 먹칠하지 말고 좀 책임 있는 행동. 책임지는 모습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다리가 떨려? 난 근데 이런 게 멋있어. 이런 게 최욱 씨 매력이야. 가만히 있어 봐. 근데 너무 떤다. 이씨 오줌 쌌네. MBK 책임 있는 모습 보여야지. 내 얼굴에 지금 먹칠해서 되겠어? 그렇죠.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네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제가 안 나타나면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걸로. 알았어. 함께해 주신 네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